주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강의할 때 혼자 이야기하면 얘기하다가 저도 멈춰요. 그래서 중간에 마이크 한두 분씩 돌아가면서 켜고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정임 선생님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5분마다 추임새 넣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5분만. 네. 시간 재지는 마시고요. 중간에 요쯤에 한번 추임새. 우리 김재광 선생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역시 번갈아 가면서 추임새 넣어주시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추임새가 여기는 뭔가 얼씨구나인가요? 얼씨구. 좋습니다. 얼씨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임새 넣기가 애매하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감의 표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는 처음 써보는 거라 저도 조금 헤맬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강의 주제는 임파워먼트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잡아봤습니다. 원래 저는 우리 테솔대학원에서는 온라인 수업 설계 및 평가라는 강의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는 학부 전공은 컴퓨터공학을 했고요. 학부 전공은 컴퓨터공학을 했고 대학원에서 교육공학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티솔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그 숙명여대에서 그것도 1기로 가장 최초로 그 서티피킷 과정을 이수했던 그런 또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티솔 전공도 했지,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수업 설계가 제 석사,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인연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공유하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원 선생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화면 공유, 네,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밑에 파워포인트 제가 이제 열을게요. 네. 이걸로. 네. 예. 네, 잘 보이실까요? 우리 김정환 선생님. 네. 그 우리 선생님들 성함 이름 명단 혹시 있을까요? 한 두 분 정도. 네. 네. 오늘 주제는 왜 임파워먼트인가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요. 제 슬라이드 표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이 강의 주제를 작년 말에 요즘에 오프라인 대학도 대학 역량 강화 요구가 되게 많아요. 교육부가 각 대학들에게 뭐라고 하죠? 대학 평가를 하면서 얼마나 역량을 강화하는지 각 고유의 대학마다 고유의 역량을 디파인 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이런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저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 주제로 강의를 했더니 소위 대박이 난 겁니다. 그 교수님들이 야, 우리가 진짜 원하던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지 라고 하면서 반응이 좋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요즘에 화상회의 솔루션 줌 많이 쓰시잖아요. 개별적으로 그거를 소개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었던 대학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그러니까 강의실 수업을 못하고 다 온라인으로 이제 하면서 신속하게 줌을 도입해서 진행한 몇몇 대학들은 저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도 전해 오시고요. 막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왜 임파워먼트인가? 임파워먼트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있습니다. 자, 1.1 왜 임파워먼트인가? 사실 요즘에 대학이 그 학습자들의 그 어떤 강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습자들의 학습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냐면 student engagement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학생 개입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는 하는데 적극적인 참여, 그러니까 몰입 수준으로 참여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수법 워크숍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스튜던트 인게이지먼트 기법들은 교수자의 많은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워크숍을 하는데 대학교 교수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대껴하는 거죠. 특히 뭔가 참여가 되지 않는 학생들, 인게이지먼트가 되지 않는 학생들, 뭔가 이 몰입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다시 수업으로 끌어들이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이제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교육에서 핵심 역량 개념을 OECD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제시도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꼭 명심해야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 역량 강화를 하든 아니면은 초중 고등학교에서 핵심 역량을 이야기를 하든 특히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잖아요. 아마 이 초중등 교육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핵심 역량이라고 말하는 것들,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핵심 역량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퀄리티 에듀케이션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육 성과 측정이 본질입니다. 결국은 관리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스튜던트 인게이지먼트 전략도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육 성과 측정이 본질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 강의를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나 대학교 교수님들은 지는 진대로 빠지고 뭔가 성과는 안 나고 이거 뭐가 이상한데?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 몰입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법 특강들이 엄청 유행했어요. 최근 2, 3년 동안. 그런데 실상 그 워크숍을 하는 강사만 그 수업을 할 수 있지 워크숍에 참가한 교수들은 저건 난 못해.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늘 이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성공적인 수업 이것이야말로 확산이 용이하죠.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업이 진정한 확산이 가능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성공적인 수업. 그게 오늘 제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려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홍영일이 제시하는 핵심 역량은 단 하나입니다. 새롭게 직면한 문제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무너뜨리고 재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 소위 직관적 문제 해결 역량 혹은 위기 돌파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만 봐도 뭐 의사소통 역량, 뭐 정보 활용 역량,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원래 이 역량이라는 말 앞에 competence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럼 그건 진짜 역량이 아닙니다. 핵심 역량을 딱 규정하는 순간 그 역량 교육은 10년 동안 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데 교육 과정은 딱 고착되어 있어서 뭐가 학생들을 실제 세상에 적응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 불확실성 사회에서 요구되는 진짜 역량은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지식과 경험을 무너뜨리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 이거 하나만이 참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슬라이드 하단에 한번 보세요. 강의실의 데스크탑 PC가 오래되어서 인터넷이 느리고 버벅거릴 때가 되게 많아요. 오프라인 대학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 강의에 그 발표하기로 되어 있던 그 팀이 있어요. 학생들이 준비해온 멀티미디어 자료의 용량이 너무 커서 이게 컴퓨터가 버벅거리니까 이게 동영상이 뜨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뒤에서 발표를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약간 마음이 막 졸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모든 학생들이 자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해당 동영상을 보게 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 팀 프로젝트 발표하는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 인터넷 동영상이 막 안 뜨고 있으니까 야야야 그 링크 줘, 링크 내가 이 단톡방에다 올릴게 해가지고 저희 수업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딱 띄워서 모든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모든 별로 앉아 있었는데 강의실 불을 다 꺼요. 원래 그 학생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영상이 뭐냐면 으시시한 소름 끼치는 영상이거든요. 이게 인트로 영상인데 그거를 불을 다 끄고 아이들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 스피커 켜가지고 딱 들으니까 그 으시시한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울리니까 그 소름 끼치는 경험이 극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어떤 한 친구의 발상의 전환으로 오히려 수업의 만족도를 더 끌어올리는 예상치 못했던 오히려 반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불확실성 속에서 배운 게 써먹히기보다는 황당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어느 국가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도 제대로 예상 못하다가 지금 완전 뒤통수 맞는 그래서 지금 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확실성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이 잘 됐다고 하면 이 불확실성 시대에서는 누가 똑똑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의 중요한 거는 결국 스스로 결정할 줄 알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디시와 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제안한 동기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유능감, 자율감, 관계성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면 어떤 행동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욕구가 형성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저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교육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세 가지, 유능감, 자율감, 관계성, competence, autonomy, relatedness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행복감을 가장 높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의 제목이 뭐예요? Self-Determination Theory라고 돼 있잖아요. 자기 결정 이론.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본인이 선택했을 때 그때 행복감도 올라가고 동기도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론입니다. 그 맨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쓴 글씨 한번 보세요. 통제의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는 시대로 이제 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김재광 선생님 혹시 한번 저랑 이야기해 볼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 20세기의 미덕이라고 제가 써놓은 건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세기의 미덕,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시스템의 요소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한 후 그들이 맡은 바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미덕이다. 이처럼 타인을 통제하는 방식의 탁월한 성과, 창의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않음이 여러 증거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세기에는 모든 것이 확실성이 지배했던 대량 생산, 제조업 중심의 대량 생산 시대였고 우리가 공부해서 대학교 졸업해서 회사 가면 다 관리직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통하던 미덕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하지만 21세기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서는 뭔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김재광 선생님, 방금 제가 동영상을 살짝 틀었었는데 잘 네. 나오는가요? 잘 나오던가요? 끊겨서 나옵니다. 그쵸, 끊겨서 나오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여성이 되게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할아버지가 5살짜리 꼬맹이 손자 녀석을 데리고 이제 쇼핑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 5살짜리가 막 투정을 부려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윌리엄 조금만 견디렴. 이제 곧 집에 갈 거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꼬마가 계속 투정을 부립니다. 막 이렇게 이 카트를 끌고 카트에 태우고 막 이렇게 가는데 막 손에 닿는 대로 다 물건 떨어뜨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윌리엄 이제 5분만 있으면 집에 갈 거야. 조금만 더 견디렴. 아주 침착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을 보는 여성이 저 할아버지 되게 침착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쫓아가요. 근데 계산대까지 갔는데도 얘는 완전히 카트에 담아놓은 걸 막 끄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데도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참으렴. 이제 우리는 곧 집에 갈 거야. 이제 다 됐지 않았니? 윌리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 다 끝내고 가는 할아버지를 쫓아가요. 이 여성이. 그럼 여성이 묻습니다.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런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 꼬마 애기 윌리엄을 이렇게 차분하게 다스릴 줄 아시는 거죠?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요, 윌리엄은 이 꼬마 녀석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입니다. 쟤는 케빈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사연입니다. 이번에 우리 서정임 선생님 계실까요? 네, 어떠세요? 이야기 이해했었어요? 감동적입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윌리엄이죠. 할아버지 이름이 네. 본인이 본인을 계속 통제하고 네,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자는 교수자 자신을 통제하고 학습자는 학습자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상황이 진정한 학습자 중심 수업이면서 진정한 교수자 중심 수업이 된다. 양자가 모두 주인이 되는 수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백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있다. 우리가 이걸 충분히 이해하면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줌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 혹시 우리 서정 선생님 줌 수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구글의 행아웃 미트로 요즘 화상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구글 행아웃 미수로 할 때 아이들이 막 마이크 켜고 막 이렇게 떠드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얘들아 좀 마이크 꺼볼래? 막 이렇게 통제하세요? 아니면 네. 잘 돼요? 반마다 다른데요. 네. 근데 떠드는 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집중해서 잘 듣는 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이런 구글 행아웃 미트 혹은 줌 혹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전통적인 교실에서 아이들을 기가 막히게 통제하던 선생님들이 지금 줌으로 수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낭패를 보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수업을 이제 시범 운영을 한 거예요. 이분은 IT 베테랑이에요. 근데 20분만 지나니까 아이들이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얘들아 좀 조용히 해볼래? 야 거기 마이크 꺼야지 하면서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되게 힘들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죠. 근데 이분은 교실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사이버 장면에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강의실에서 통제를 못하는 선생님이 사이버 수업에서 오히려 더 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그대로 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교실에서도 누가 떠들어요. 그러면 야, 너 조용히 안 해? 라고 말하면 학생은 선생님이 자기를 통제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스스로를 통제한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면 네. 본능적으로 반발심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이 학생이 떠들 때 얘가 떠드는데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이럴 때는 좀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지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좀 조용히 해주면 선생님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하는 이 말투가 학생이 볼 때는 저 선생님 되게 용 쓰신다. 나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고 되게 애쓰시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본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스스로를 통제한다고 학생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뭐 내가 지금은 잠깐 참아드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학생에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을 준 상태에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통제가 돼요. 이게 되게 마술 같은 일입니다. 우리 서정임 선생님은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결정성 이론이 행복감을 끌어올려주고 우리의 관점을 확장시켜주고 행동 레파토리를 넓혀줍니다. 그러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주인의식을 구체시켜준다는 게 이론입니다. 저희 행복연구센터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했던 하버드 대학이나 뭐 스탠포드 대학 이런 데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앨리스 아이센 교수가 했던 연구에는 행복감을 끌어올려 놓고 창의적인 과제를 제시하면 창의적인 과제 해결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아마빌 교수팀에서 했던 연구에 따르면 행복감이 높은 아이들이 창의성이 높아지는데 그 창의적인 행동이 다시 행복감을 끌어올리는 이 선순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또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야가 넓어져요.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볼 건데 브로든 빌드 시어리라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행복감이 높아지면 직관적 창의성이 높아지는데요. 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이론이 뭐냐면 broaden, build theory라고 합니다. broaden은 뭘 확장한다라는 건데 무엇을 확장시키냐면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 build는 뭘 빌드 시켜주는 거냐면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뭐 심리적인 건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야를 넓혀준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들 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분들의 반응을 보고 싶기는 한데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냥 서정임님과 김재광님 두 분이 대표로 답변을 해주세요. 자, 이 그림 보이시죠? 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짠! 방금 앞에서 본 것과 비슷한 것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먼저 서정임 선생님. 형태는 네모였는데 그 전체적인 거는 또 왼쪽인 것 같고 하나만 골라주세요. 오른쪽이요 그냥. 오른쪽이요. 우리 김재광 선생님. 네, 저도 오른쪽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한 분 제가 찍어볼게요. 김소연님 계실까요? 여보세요. 저도 오른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김소연님도 오른쪽? 우리 왼쪽 하시는 분은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왼쪽. 나. 어느 분? 저 왼쪽이요. 성함. 서현정인데 제가 네. 커피숍에 있어서 이게 소리 때문에 마이크를 네네. 꺼놔야 돼요. 지금 커피숍인데 지금 영상을 보면 뒤에 네. 이렇게 뭐라 포커스 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되게 여기 기능이 있어요. 맞아요. 그 마이크로 팀스에 제가 반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무 멋지게 잘 나옵니다. 네. 무슨 그 사진 작가가 지금 카메라 작가가 사진 찍는 것처럼 너무 좋은데요? 모델이 좀 아니라 그렇지. 아니요, 완전 모델이에요 지금. 자, 정답은 없는데 왼쪽을 선택하신 분과 오른쪽 선택하신 분의 차이가 뭐냐면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왼쪽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기분이 좀 업돼 있는 분들은 왼쪽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고요. 지금 약간 피곤하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할 때 집중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오른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모니터에 이 사진이 3장이 있는데 가운데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누가?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데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3장의 사진을 고르게 왔다 갔다 쳐다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뭐가 딱 찍혀 있죠. 이게 시선 추적기를 달고 이렇게 관측을 한 겁니다. 얘긴즉슨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볼 때 전체 트라이앵글 패턴을 강하게 인식을 하죠. 왜냐하면 전체를 보니까. 반면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무엇인가 약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한 곳에 뚫어지게 집중하면서 나 지금 사각형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서정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각형을 봤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오른쪽을 선택할래요 라고 하셨던 게 지금 되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과부하, cognitive load, 인지 과부하가 지금 오버로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반면에 지금 방금 우리 답변해 주신 선생님 서현정 선생님은 카페에서 지금 뭔가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되게 재밌지 않나요? 네.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3일 집에서 수업하다가 오늘 네네.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동네가 어디세요? 여기 안양이요. 안양예술공원에 있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네. 멋집니다. 거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많아요? 여기 약간 안쪽에 그 서울대학교 수목원 있는 쪽이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네. 항상 손 씻고 마스크 쓰시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파워먼트 테크놀로지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넘겨줘라. 임파워먼트가 권한 위임한다. 자, 이런 느낌을 갖는 단어죠. 줌, 카훗,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여서 교수자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사실은 메뉴 하나 찾으려면 엄청 헷갈려요. 그런데 이걸 사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나와바리라 하잖아요.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나와바리인 거예요. 카오스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나와바리인 거죠. 우리의 교수자의 선생님들의 나와바리가 아닌 거죠. 네, 이게 사투리인가요?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임파워먼트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요즘에 뜨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버추얼 클래스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이런 것들은 교수 학습의 커뮤니케이션 루트의 다양성을 확장해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기존의 인강, 이러닝, 인강만 하다가 이렇게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는 거는 학생들과 선생님 간의 소통의 창구를 더 확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이런 느낌이죠. 자,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toptoolsforlearning.com. 자,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46개국에서 2,500여 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10개의 툴을, 그러니까 교육용 솔루션이에요. 이걸 추천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투표를 했더니 200개, 100개 이 순위가 매겨져요. 이 순위를 한번 볼까요? 대학 교육, higher education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5등이 줌입니다. 1등이 유튜브죠. 2등이 파워포인트, 3등이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5등이 줌. 우리 옛날에 스카이프 많이 썼었는데 몇 년 전에 스카이프가 19위입니다. 5등이 줌. 네, 그래서 요즘에 줌이 대세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솔루션이고 아마 다들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줌으로 저는 3년 전부터 수업을 하면서 매 학기 한 번씩 꼭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공이 교육공학이고 온라인 수업 설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경험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렇게 한 경험이 빛을 이제 발하게 돼서 유튜브 홍영일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 줌 퀵 가이드, 고급 가이드 이런 것들을 영상을 올려놔서 지난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제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10만 건이 넘었어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구독자도 1,000명이 넘어서 며칠 전에 넘었는데 벌써 2,000명 가까이 와, 되더라고요. 지금 저기 보시면 380명이라고 구독자가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올 초였거든요. 1월 달에. 그런데 지금 저거에서 1,000명이 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교수님들이 줌 사용법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유튜버들이 잘 만들어 놓은 게 뜨고 약간 촌스럽게 만든 제 것도 뜨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럼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도움되는 거는 제 거밖에 없어요. 즉 유튜버님들이 올려주시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어제 그제부터 막 올려요. 유은혜 장관님이 온라인 계약을 딱 선언하자마자 지금 이제 유튜브가 난리가 났어요. 이 줌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줌으로 어디까지 수업이 가능할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음악 수업. 이거 줌으로 한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제가 이 링크를 실제로 유튜브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면 아까처럼 끊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복사를 해요. 다시. 자, 이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에게 채팅창에 올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그 화면에 왼쪽에 보시면 팀 있죠, 팀. 자, 팀을 클릭하시고 제가 거기다가 이 링크를 지금 붙여서 올렸습니다. 복사가 덜 됐어요. 다시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릴게요. 자, 올렸습니다. 자, 이 링크를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을 잠깐 내려놓고 이 링크를 클릭해서 2분 30초짜리를 각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자, 링크를 클릭해서 지금 모두 보세요. 링크 못 찾으신 분들은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팀 왼쪽에 세 번째, 그러니까 채팅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활동 채팅 팀, 거기서 팀으로 들어가세요. 팀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유튜브 영상을 지금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서현정님, 서정임님 보이세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와, 소름 끼치는 영상입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만 볼까요? 네. 네, 다들 보시던 유튜브 영상은 이제 꺼두시고 나중에 한번 또 보세요. 우리 서정임님 딱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합주하는 건가요? 각자 다른 자리에서? 예, 그럼요. 와. 그런데 여기 약간 트릭이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네. 자, 여기 화면 보이시죠? 자, 이게 서울국제학교라고 있어요. SIS. 자, 거기서 했던 합주 영상인데, 그 지휘자 선생님이 당연히 외국인이죠. 그 네이티브 스피커인 지휘자 선생님이 딱 지휘를 딱 시작하면 학생들이 쫙 이렇게 딱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싱크를 맞추는 건데, 자,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설명이 없구나. 학생들이 자기 그 마이크를 뮤트 시켜요. 마이크를 끄고 각자 연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상 수업은 딜레이가 생겨요. 제가 말하면 선생님들은 지금 0.5초 정도 딜레이가 되는 화면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실시간으로 연주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각자 지휘에 맞춰서 각자 연주한 걸 자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선생님한테 다 보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그 싱크를 맞춰가지고 편집을 한 겁니다. 아, 네, 놀랍죠? 네. 자, 또 보여드릴게요.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수업인데 진짜 실험은 못하지만 선생님이 랜덤 실험 데이터를 보내주면 학생들이 그 데이터를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분석을 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얘네들은 반나절을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요. 그리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카메라 앞에서 지금 얼굴을 다 비추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서정희 님이 시험을 보면 저는 컨닝 하나 안 하나 카메라로 다 봐요. 학생들 얼굴을. 그리고 나서 다 풀면 카메라 앞에 시험지 딱 인증샷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지문 인증, 뭐 얼굴 인증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비디오로 보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엄청 집중 잘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고요. 또 넘어가 볼까요? 교장 교감 선생님은 이 서울국제학교 사례인데요. 랜덤하게 각 화상 수업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렀다가 나간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수업 일정이 다 끝나면 다 교사들과 회의에서 피드백을 좀 공유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오픈 솔루션, 이 플랫폼 자체가 오픈 플랫폼이니까 엄마들도 다 보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공개된 수업을 우리는 이제 항상 하는 시스템이죠. 자, 이거는 김재광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무슨 장면일까요? 요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가인데 혼자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의 요가일까요? 이게 앞에 뭐 화상을 따라하면서 선생님이 하는 동작을 이렇게 좀 맞습니다. 이 노트북 발견하신 거네요. 숨은 그림 찾기였는데. 이 노트북 확대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이 노트북에서 선생님이 하는 모습을 따라서 하는 거고 선생님은 옆에서 이 학생들이 모두 따라 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줌으로 혹은 이런 그 구글 행아웃 미스로 얼마든지 음악 체육 수업도 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는 등산 과목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 90명이 수강생인데 원래는 관광버스 대절해서 단체로 등산 가는 수업인데요. 지금은 각자 자기 처소에서 정해진 날짜에 각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한라산, 누구는 속리산, 누구는 계룡산, 누구는 태백산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소름 끼칠까요? 이제 그런 수업을 합니다. 정말 상상력의 문제이지 안 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수업이 가능한데요. 토론 수업입니다. 이거 실제로 서울국제학교 사례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 수업을 한 겁니다. 자, 미국에서 존 F 케네디 후임으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흑인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이슈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네 가지가 충돌한 거죠. 1, 2, 3, 4. 자, 이런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네 가지 입장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을 무작위로 이 네 가지 그룹 중에 하나에 배치하고 자신이 속한 그룹에 빙의를 해서 그 주장의 논리를 정교화하고 elaboration, 다른 집단의 논리를 공격하라, 새로운 설득과 합의로 역사를 바꿔보라 라는 역할극 토론을 온라인 수업 시간에 했다고 합니다.
줌은 소회의실 기능이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이렇게 역사에서의 결과는 흑인 투표권이 인정되고 린든 존슨이 재선에서도 승리했지만 비엘리트 집단이었던 흑인 집단은 버려지고 이 시점 이후 남부는 전통 지지당인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단순히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역사를 바꿔보라는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의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각 집단에 빙의된 아이들은 상대방의 논리를 무력화하고 설득할 논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동분서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인터넷 검색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학생들은 조별로 나뉘어 다른 집단의 논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허점을 찾아 반론을 만드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룹이 다 만나서는 다른 집단을 설득하고 합의하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다른 분을 한번 호출해 볼게요. 우리 박병근 선생님 계실까요? 혹시 마이크 연결 가능하세요? 예, 자, 예. 이 소그룹 활동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성공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론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더 네네. 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박혜연 선생님도 한 번 더 의견 여쭤볼게요. 박혜연 선생님 나와라고 봐.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이 토론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 소그룹 액티비티. 아, 그래요? 성공했을 거라 예상하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혹시 실패했을 거라고 예상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거 실패를 예상한다. 누구? 김재광 선생님? 네, 저는 좀 실패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은 협상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본인들의 주장을 일단 굽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협상에 좀 실패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지금 김재광 선생님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사실은 교실 상황이면 애들은 그냥 대충 하면서 합의를 볼 텐데 이게 온라인상이니까 이게 대충이 안 되고요. 합의가 안 돼요. 이거 한번 우리 그러면 김재광 선생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토론을 해도 역사를 바꿀 만큼의 설득과 합의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그룹이 역사를 바꾸는 합의와 설득에 실패했으며 결국 뭘 배운 거냐고 물으니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적 집단이 합의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스스로의 논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각기 다른 입장의 정치적 집단의 공존은 사회 발전에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우리 후보가 있죠. 지금 지역구 후보 하나도 안 내고 비례정당으로만 승부수를 던지시는 우리 후보가 계신데 이제 그런 입장 되게 비슷한 결론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런 입장도 있고 아니다 양당 체제가 더 그래야 리더십이 더 발휘된다 이런 학생도 있고 심지어 독재가 낫지 그래야지 일사불란하게 나가잖아 이런 주장도 있을 텐데 이런 서로 다른 주장들이 공존하는 게 얼마나 베네핏이 있는가 그 사회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에 도달해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게 아이들에게는 잘못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합의가 되는데 왜 실제 세상에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진짜 참 경험이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줌뿐만 아니라 카훗 아마 배우신 분들도 있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카훗은 그 탑 100에서 7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순위입니다. 다른 거 다 제끼고 뭐 페이스북, 무드, 뭐 워드프레스, 원노트, 뭐 이런 거 다 제끼고 7위에 올라섰다는 거는 미국에서는 거의 미국과 캐나다는 거의 수업 시간에 카훗은 기본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카웃 어플 설치하고 하면 되는 거죠. 뭐 자세한 사용법 아시는 분들은 다행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찾아서 보세요. 저는 이번 일주일 안에 제 유튜브에다가 카웃도 영상을 올려놓으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시간이 없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카웃. 자, 이거 대충 넘어가고요. 자, 이게 보시면 수업 전, 중, 후인데요. 그러니까 수업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나눠서 수업 시작할 때는 소크라티브라는 어플을 쓰면 되게 좋아요. 소크라티브. 그다음 수업 중에는 심플로우나 멘티미터 쓰시면 좋고요. 수업 끝날 때 카웃을 쓰면 정말 아이들 되게 기분 좋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수업 설계하는 거를 제가 요즘에 대학에서 교수님들에게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이 툴들이 뭔지 다들 따로 스터디 하세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또 소개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쓰게 되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더 잘 배워요. 학생들에게 야, 이번에는 선생님이 안 내고 너희들이 직접 문제 만들어 내봐. 그러면 신나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퀴즈는 가급적 정확히 정답이 있는 것보다는 신기하고 알쏭달쏭 이런 것들 꼭 중간에 문제를 끼워서 해주면 되게 재밌어하고 더 잘 배웁니다. 그래서 이 카웃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왼쪽 위에 보시면 러너. 학생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학습자여서 자, 너희들이 게임을 직접 진행해봐 그러면 리서처가 됩니다. 찾아야 되겠죠. 그러다 크리에이터, 문제를 크리에이션 합니다. 그러면서 티칭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리더십을 배운다. 이게 카웃이 제시하는 카웃 페다고지라고 이렇게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진행할 때는 퀴즈 문항수는 3개에서 5개를 넘기지 않는 게 좋고요. 뭐 이런 몇 가지 팁들이 있는데 나중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쓰면 학생들이 막 무슨 러닝맨 같은 거 이렇게 따라하면서 미션, 챌린지 이런 거 엄청 잘해요. 사이버에서도 아이들에게 뭔가 임파워먼트를 해주면 뭔가를 잘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소크라티브 이런 거 쓰면 좋겠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제가 넘길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소크라티브 자, 이거 대충 넘기고요. 이건 52등이지만 요새 많이 씁니다. 쭉쭉 넘겨볼게요. 콜라보레이션, 코어퍼레이션. 자, 요거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광쌤 나와 계시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코어퍼레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의 차이. 둘 다 힘을 합치는 건데 차이점. 코어퍼레이션. 이거 제가 이거 배운데 잘 읽었네. 코어퍼레이션은 분업.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각자 자기 맡은 걸 한 다음에 다시 합치는 거. 이걸 코어퍼레이션.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 자, 이런 게 코어퍼레이션이고요. 컬래버레이션은 일을 분업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매달려서 하는 것. 예, 그렇게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인데요. 혹시 우리 재광쌤은 구글 드라이브 써보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사용합니다. 어떤 거 해보셨어요? 구글 드라이브에는 보통 그 구글 클래스룸 할 때 네. 그 자료를 거기다 올려서 좀 공유하고 하는 걸 좀 써봤습니다. 네네네. 혹시 워드 문서나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동으로 문서 작성하게 하는 거 해보셨어요? 그건 안 해봤습니다. 공동은 해보고. 그거를 해야 진짜 구글 드라이브를 경험하는 건데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글 드라이브, drive.google.com에 이제 접속하면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구글 워드 문서, 엑셀, 파워포인트, 설문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빈 문서를 만들면 이거 엑셀을 만든 건데요. 이렇게 엑셀 파일을 열고 오른쪽 상단에 공유 탭을 눌러서 가져오는 그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학생들한테 그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런 데다가 그 메시지로 링크를 올려놓으면 얘네들이 이걸 타고 들어와서 문서 작업을 같이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엑셀 파일을 보시면 제 강의 들었던 학생들이 동시에 자, 왼쪽에 보면 고지원, 정혜지 학생이 자기네들 그 밑에다 쫙 작업을 하고요. 조도영, 김우성 학생이 그 밑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문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한 문서의 작업이 되니까 교수님은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다른 팀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싱크로나이즈드 돼가지고 작업이 되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러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지성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운동장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데요. 이거 체육 시간입니다. 제 강의 듣는 그 학생이 그 서울대 사대부여 중에 체육 교생 실습을 가서 운동장에서 이제 파크 골프 게임을 하는 건데요. 엑셀 파일로 구글 드라이브에 만들었어요. 그럼 학생들이 골프 게임이 뭐예요? 운동장을 돌면서 자, 첫 번째 홀, 두 번째 홀 다니면서 이게 샷을 해서 몇 번째 공을 넣느냐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건데, 한 명이 그 갤럭시 탭에다가 점수를 입력해요. 자기 팀에다가. 그러면 이제 모든 팀의 점수가 하나의 엑셀 파일에 입력이 되겠죠. 선생님은 자동으로 각 팀의 점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상식을 해요. 네, 그런 놀라운 수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을 러너에서 리더로 변화시키는 이런 툴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제 수업에서 이런 걸 썼더니 제 수업에 서울대학교 학생들 교직 수업이었는데요. 다 엄지척 최고. 자, 여기 보면 자기가 4학년 대학교 다닌 4학년 중 최고의 수업이었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옵니다. 인파워먼트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시대 정신 변하고 있는데 우리 트렌드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구글 Ngrams 이거 써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books.google.com/ngrams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검색할 수 있어요. certainty, uncertainty 이 두 가지를 검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짠! 확실성이라는 단어는 점점 떨어지고요.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는 증가합니다. 200년 전, 1800년대는 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보다 2배 높았지만 지금 현재 시대는 역전됐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2배 높아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영어로 출간된 책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빈도수를 보면 그 시대 정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지금 시대 정신은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빅데이터로 읽는 세상, 불확실성 패러다임의 시대로 우리는 진입했다. 확실성이 지배하는 학교 울타리 시대는 지났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실제 세상에 우리는 진입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분 한번 제가 호출해 볼게요. 김수찬님 계실까요? 네, 김수찬 선생님 나와라고 봐. 자, 없으면 배원경 선생님. 지금 마이크 연결이 안 되셔서 못 들어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얼른 바꿔볼게요. 배원경 선생님 나와라고 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why not? 두 가지의 본질적인 차이는 뭘까요?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 Y는 일단 정해진 답이 있다라는 거고, 네. Y낫은 잠재적인 어떤 답에 대한 좀 더 열려있는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말 잘 답변하셨습니다. 그 Y는 정해진 답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진 답은 과거에 있을까요? 미래에 있을까요? 보통 과거에 있는 걸로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hy라고 질문할 때는 언제냐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거 해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해도 되는데 왜? 왜 하려고 하니? 그래서 why라고 묻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유가 뭐니? 그럼 네가 그것을 하려고 생각한 그 이유, 과거에 네가 무슨 생각을 떠올렸는지 그 이유를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솔직하게 이유를 말해요? 아니면 꾸며야 돼요? 꾸미게 되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why라는 질문은 교육학자들 머릿속에는 바람직한 답변을 기대하는 올바른 질문이라고 하지만 현실 세계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끊임없이 변명하고 꾸며내게 만드는 그런 소위 거짓말을 연습시키는 질문이에요. 이게 현실 세계입니다. 반면에 why not을 질문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선생님 저 이거 해도 돼요? 라고 하면 why not?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아이는
야, 선생님이 허락해 주셨어. 신난다. 우리 뭐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애들이 막 흥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와 Ynot의 본질적인 차이. Y는 과거를 바라보게 만들고 Ynot은 미래를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불확실성 시대는 어떤 질문이 좋겠어요? 와인 아시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복을 연구하는데요. 우리 다른 선생님 한번 또 불러서 해볼게요. 김미정 선생님 계실까요? 네. 자, 질문입니다. 저희 행복을 네. 연구하는 우리 연구소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것은 맞기는 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본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날카롭고 비판적인 사고를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 다른 분들도 혹시 이거 아닙니까? 라고 자신 있는 분들 마이크 켜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만족 아닐까요? 만족 아닙니다. 만족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근사치에 다가선 답이긴 해요. 근사치에 다가가긴 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하다고 잘 느끼지 않을까요? 그것도 거의 근사치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한다? 그것도 거의 근사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사랑한다, 만족한다,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 뭐 주인의식을 갖는다, 스스로 주체성,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적인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짠! 다들 아하 하시는군요. 우리 농담 삼아 바보 도통하는 소리라고 하는데 아하. 자, 우연을 즐길 줄 아는 능력. 이게 뭐냐면 불확실성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유발 하라리가 다들 아시죠?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죠. 사피엔스 그 다음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21세기 21가지 질문 이런 책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21세기 교육은 아이들에게 불확실성을 가르쳐야 된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할 줄 알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있는데 슬라이드에 제가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슬라이드를 참고해 보시기로 하고 저는 이 영상 말고 자 여기 영상 보이시죠? 요 유튜브 링크 들어가서 52분 23초부터 보시면 딱 제가 말씀드린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불확실성과 친구가 되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술을 해요. 할머니가 영감 심심하지 내가 마술 하나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하고서 자 이 마술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지금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그 팀 메뉴에서 제가 이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지금 보세요. 1분짜리 영상입니다. 왜 안 보이지? 링크가 안 되지. 링크가 안 돼요? 복붙 해보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아까 올른 거 말고도. 오케이. 우리 서정임 선생님 잘 보이세요? 아니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복사. 이제 한 5분이면 끝나요. 네, 괜찮습니다. Q&A도 받으시고. 네. 똑같은 건데. 그걸
재미있었어요. 빵 터졌습니다. 네. 아주 웃기죠. 못 보신 분은 잠시 멈추시고 나중에 끝나고 보세요. 나중에 형광등처럼 뒤늦게 뒷북치는 빵 터짐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신 분들 빵 터지신 분이 있고요. 보신 분 중에 빵 터지기보다 약간 얼굴이 찡그러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돼서 야, 이거 내가 당했다고 상상하면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우리 영상 보신 분들 꼭 맞아. 어떻게 알았어? 오늘 꼭 다른 분들에게 해보세요. 우리 서정임 님이세요? 지금 옆에 자녀분? 아니요, 저는 저 혼자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분 연출 출연하신 분 누구세요? 한번 마이크 좀 연결해 보세요. 궁금해요. 난가? 네, 옆에 엄마 뭐해? 이거 뭐야? 하신 우리 자녀님. 우리 같아. 나와라고 봐. 카메라 켜주세요. 자, 카메라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자, 이제 일단 제가 네. 우리 서현정 님 나오신 건 누구시죠? 지금 카메라 나오신 분? 이게 서로 막 번갈아가 나오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 아이가 쑥스러워서 갑자기 사라져 준 것 같아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내공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아까처럼 장난을 쳤을 때 예상치 못했던 장난이잖아요. 그걸 딱 당했을 때 누구는 행복해해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주먹을 던지거나 혹은 막 물병 집어 던질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 불확실성 시대를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내공, 우연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게.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근원이고 암 유발 제1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파워먼트 테크놀로지, 아이들을 믿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루하루 설레임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수업이 아이들에게는 설레이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제 강의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강의 마쳤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원우 회장님 모시고 질문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저 질문 아니라 교수님 질문. 의자 앉으세요. 저는 사실 감사합니다. 자, 슬라이드 공유는 나가고, 자, 슬라이드 공유 끝. 네. 선생님들 화면 좀 켜주십시오. 카메라 얼굴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게 전체 나오는 건 없나 봐요? 원래 4개. 4개만. 네. 가장 마지막에 말하신 분 4분이 나오고. 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잠시 동안 우리 교수님께 질문 시간 Q&A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네. 줌으로 수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여쭤보는데 줌은 그러면 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다 나오나요? 네. 그럼 100명이면 100명이 얼굴이 다 비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화면에 모니터 하나에 보통 25명 정도 나오고 내가 설정하면 49명까지는 한 화면에 나오고 넘어가면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넘기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은 그 스마트폰에는 지금처럼 우리 팀스처럼 4명만 나와요. 한 화면에.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넘기면 다른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화면 이렇게 슬라이딩 해가지고.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팀스는 팀스대로, 줌은 줌대로, 구글 행아웃, 미트는 그거대로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저 줌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줌 보안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네, 네네네네.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줌이 유독 그 iOS 설치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약점이 있는데요. 맥북. 그게 뭐냐면 그 iOS 가입자들이 줌으로 이렇게 로그인하면 이게 페이스북이랑 연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데이터가 페이스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게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가 빨려 들어가서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는 최근에
그게 인지가 돼서 그건 끊었어요. 그건 해결이 됐고요. 또 하나는 해커들이 그 아이폰이나 앱 그 맥북 쓰는 사람들 그 줌을 해킹해가지고 줌을 실행시켜요. 그 컴퓨터에서 그냥.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로 그 노트북 웹캠 있으면 이제 보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근데 이제 우리는 딱 보면 줌이 왜 열려있지 하고 꺼버리면 돼요. 이제 그 정도. 그래서 회사에서 보안이 있는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절대 줌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냥 수업하고 이럴 때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아, 그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줌의 가장 큰 장점이 일단 그 네. 동영상도 공유가 되잖아요. 동영상 공유되는데 아까 팀스에서 네. 동영상이 뚝뚝 끊어지는 현상은 네. 줌에서도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는 비추. 그래서 아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린 이유가 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들한테도 제가 다 그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잠깐 동영상 각자 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하고서 잠시 이제 멈추는 거죠. 그리고 다 보면 어때 다들 잘 봤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또 이러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교수님도 이런 수업을 준비하실 때 기본적으로 각각의 다 프로그램들을 시뮬레이션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시는 거죠? 아니요. 사실 저는 줌을 3년 전에 저희 서울대학교 교육공학 그 박사과정 후배가 박사 논문을 이걸 가지고 그 수업하는 걸 논문을 썼어요. 저는 그때 그거를 피드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가 피드백을 하면서 야, 이 줌이라는 게 있네. 나도 한번 써볼까? 그 친구가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다 이거 써요. 이거 되게 좋아요. 근데 써보니까 헐, 이거 스카이프보다 훨씬 좋은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기능 하나 알면 또 두 번째 알게 된 기능 써보고 이렇게 해서 3년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제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8번에 걸친 줌 워크숍을 제가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 200명 강의실에 단 20명씩 띄엄띄엄 앉아서 하는 거를 8번을 하면서 제가 줌에 숨어있는 모든 기능들을 알게 됐죠. 굉장히 지금은- 능숙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좀 능숙해졌어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줌은 한국 지사가 없어서 줌의 세부 기능을 질문하면 가장 많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영상 다른 분들 올리시는 거 보면 이거 틀렸는데 이거 아닌데 막 다 잘못 올리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잘못 올렸고.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저도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네네. 수업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를 주고, 네. 과제를 받아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네, 저는 좀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네. 그 사진으로 그냥 받아서 그림판의 네. 편집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쓰기 네네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네네. 혹시 더 좋은 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시는 방법 그대로 좋고요. 네. 지금 이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제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이랑 구글 행아웃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을 하더라도 구글 미트를 써도 좋지만 과제 관리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혹은 이런 데서 하고 그 수업은 줌으로 하고 이렇게 추천하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줌이 조금 더 부드럽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수업 관리는 줌의 가장 약점이 그거예요. 그 플랫폼이 따로 없다는 것. 과제 관리하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나 구글은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다만 기관 라이센스를 체결해야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은 저는 다음 카페 같은 거 써요, 같이.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는 뭐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아이디 다 있으니까 쓸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수업 설계하실 때 초반부 도입부에는 소크라티브를 사용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는 것들을 시연을 먼저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시연하실 때 혹시 그 앱을 까는 거에 대해서 좀 네. 저항성 같은 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은 핸드폰에 저장이 사실 용량이 많지 않아서 맞아요. 뭐 지금 깔으라고 하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 초등학생이 줌 앱을 설치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설치가 안 된다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줌 앱은 그게 무슨 거대한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게이트웨이 역할만 하거든요. 왜냐면 이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줌도 그렇고 구글도 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라 그래서 네네. 서버가 다 클라우드로 돼 있어서 그냥 접속하는 기능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앱이 용량을 별로 차지하는 게 아닌데 왜 안 되나 했더니 애들 핸드폰 자체 용량을 엄마들이 제일 저렴하게 그쵸, 싸게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안 네네. 되는 거더라고요. 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애들은 그게 네. 되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른 기기를 쓰거나 그거는 네네. 네, 엄마들이 좀 욕심을 내고 좀 해주거나. 네. 참고로 저는 저희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아들, 딸 있는데요. 네네. 갤럭시 최신 기종, 아이폰 최신 기종을 3년 전, 2년 전에 해줬어요. 왜냐면 누구보다 이 시대를 빨리 적응하라고. 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수입이 반타작 나서 지금 업그레이드 못 시켜주고 있는데 좀 부모들이 욕심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믿고. 네,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최신 기종을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왜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 영상들이 뭐 1000건, 뭐 2000건씩 이렇게 저장하느라고 어플을 깔 만한 용량이 많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항성이 있어서 저거를 저도 쓰고 싶은데 한 3가지,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을 어플을 사용해서 할 때는 아이들의 그런 저항감 이런 것들이 또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충분히 설득시키고 또 부모님께 얘기 드리고 그래야지만 수업 끝나고 또 바로 삭제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되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냥 우리가 아이폰 쓰려면 전화 앱이나 카메라 앱은 디폴트라 못 건드리는 것처럼 이 네네네. 수업 앱은 그냥 이거는 운명이야. 네네. 인정해. 이렇게 설득시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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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벌써 우리 시간이 6시가 다 됐나요? 6시 40분. 5시 40분. 네. 이게 지금 우리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 아까 최정혜 교수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해도 별로 안 힘드시죠? 네.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진 빠지는 거지 학생들은 몰입하고 진이 안 빠진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교육에 이번에 일대 지각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돼요. 선생님들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생각이. 우리 다시 한번 또 박수 칠까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좀만 여기 있는 카메라. 자, 우리 카메라 좀 이렇게 쭉 줌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선생님들 저희가 오늘 그 콜로키움 하신 거 그 만족도 조사를 좀 할 테니까요. 저기 게시판에 제가 링크를 지금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잠깐만 좀 내셔가지고 바로 좀 설문조사 응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전부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시 화면 네. 저희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부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오늘 강의 잘 드셨죠 여러분? 온라인 그리고 우리 선배님이신 최재현 교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고요. 오늘 콜로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꼭 해주세요. 예,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 꼭 해주세요. 예. 안 나가시면 저희가 이제 한 분씩 뺄게요. 선생님 저희 그 강의록 좀 다운. 네네. 네. 그거 제가 다 뺐어요. 네, 선생님 거 다 뺐어요. 네, 안 되니까.